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햇살 좋은 날이면 강물이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지요.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물길이 좋아 상업이 크게 번성한 덕에 팔도에서 모여든 객들로 늘 북적였어요. 강가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마을은 멀리서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았고, 특히 해질녘 강물에 비친 마을의 등불은 신선 세계를 방불케 한다고 해서 길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크고 작은 객주와 여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강나루 바로 앞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박영감의 보상객주였습니다. 그 번화한 마을 한 구석에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며칠째 맴돌고 있었어요. 굳게 담은 입술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저작거리의 활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스산한 그늘을 드리웠지요. 사내는 스스로를 풍각이라 칭했답니다. 그것은 제 본래의 이름과 신분을 숨기기 위한 가짜 이름이었지요. 이름조차 버린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나 간간히 드러나는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평범한 떠돌이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나라 안의 거센 풍파를 피해 이곳까지 흘러든 끈떨어진 연신세였어요. 권력의 암투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몸이 되어 그는 그저 하룻밤 편히 몸 누일 곳과 입에 풀칠할 거리를 찾아 이 낯선 마을에 발을 들인 것이었지요. 풍각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객주와 상점문을 기웃거렸으나 행색이 미심쩍은 그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주는 이는 없었답니다. 며칠을 그리 허탕을 치니 주머니는 바닥을 드러냈고 눈앞이 캄캄해져 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작거리를 무심히 거닐던 그의 눈에 소란스러운 광경 하나가 들어왔어요. 마을 왈자패로 보이는 산의 너댓 명이 곱상하게 생긴 처자 하나를 둘러싸고 희롱하며 길을 막고 있었지요. 처자는 분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위협적인 사내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풍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서는 순간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고 공연한 시비에 휘말려 좋을 것이 없었지요. 허나 위기에 처한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그의 성정에 맞지 않았어요. 짧은 갈등 끝에 풍각은 왈자패들 앞으로 성큼 나섰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기세에 왈자패들은 잠시 주춤했고 풍각은 별다른 말 없이 그들의 팔을 잡아채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밀려난 사내들은 욕설을 퍼부었으나 풍각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눌려 이내 꽁무니를 뺐지요. 이보시오 처자, 괜찮으시오? 풍각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곱게 따아 내린 머리카락이 살짝 젖은 처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죽은 깨가 살짝 엿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으나 당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영감의 외동딸 표설이었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지 뭐예요. 표설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풍각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녀는 풍각의 남루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함과 자신을 구해준 용기의 호감을 느꼈지요. 헌데 나리는 니신지요? 제가 이 마을이라면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어째 이곳에서는 뵌 적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다니는 기순입니다. 풍각이라 불러주시면 족합니다. 풍각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표설은 그런 풍각의 모습이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면 저희 객주에서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에 일이 나타나셔서 저를 구해주기까지 하셨으니 이 또한 엄청난 인연이겠지요. 풍각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랐으나 당장의 거처와 생계가 급했던 터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는 표서를 따라 마을에서 가장 크다는 보상객주로 향했습니다. 객주 주인 박영감은 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아해하면서도 표설의 간곡한 청과 풍각의 다부진 체격,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허허, 내 딸의 은인이라니 내 어찌 모른 척하겠나. 어디 그렇다면 한번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보게.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곧 익숙해질 것이네. 그런데 자네 이름이 풍각이라 했나? 성은 어찌 되는가? 성은 김가희입니다. 평안도에서 장사를 배우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풍각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충 떠오르는 대로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표설이 슬쩍 눈치를 주며 그를 감쌌지요. 어머머, 아버지, 저를 구해주신 은인께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쫓기는 신세만 아니면 됐지요. 이분은 제가 보증합니다. 표설의 말에 풍각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객주 주인은 딸의 당돌함에 헛기침을 하면서도 더는 묻지 않고 풍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알겠네. 그럼 오늘부터 우리 객주에서 묵으며 일을 배우도록 하게. 이 마을에서는 장사 수완만 좋으면 신분 같은 건 따지지 않는다네. 제주껏 벌어보게. 그렇게 풍각은 이제 김서방이라 불리며 객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비록 허름한 뒷방 신세였지만 쫓기던 신세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발붙일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객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지 않았지요. 아니, 육신의 고됨보다 마음의 고됨이 더 컸어요. 도망자의 신분만 들키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이곳의 생활은 지낼만 했습니다. 다만 예상의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표설아 씨가 자신을 향해 보내는 관심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김서방 노래를 부르며 그를 찾아와 말을 걸고 살뜰히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그녀 딴에는 맑고 꾸밈없는 호의였으나 신분을 숨긴 풍각에게는 그것이 가시방석과 같았지요. 행여 과한 관심이 의심을 사지 않을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객주의 다른 일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답니다. 제엔장, 저 떠돌이 녀석, 아무래도 우리 아씨의 눈에 들어 팔자를 고치려는 수작인가 봐. 저러다가 객주 영감 눈밖에 나면 어쩌려고 저리 아씨가 싸고 도는지. 그런 말들이 풍각의 귓전까지 당도하자 풍각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그는 일부러 표설을 피하고 묵묵히 맡은 일에만 몰두했어요. 객주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어 지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객주 한쪽에 자리한 큼직한 곳간이었답니다. 온갖 물화들이 쌓여 있고 드나드는 사람이 한정된 그곳이야말로 몸을 숨기기에 적격이었어요. 며칠간 객주의 분위기를 살핀 풍각은 박영감을 찾아가 조심스레 청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혹시 제가 곳간 일을 맡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꼼꼼하게 물건을 살피고 정리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박영감은 의외라는 듯 풍각을 쳐다보았습니다. 힘쓰는 일보다 편하고 깨끗한 일을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먼지 쌓이고 볕도 잘 들지 않는 곳간 일을 자청하는 것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 표설과 풍각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영마음에 걸렸던 터였습니다. 외동딸이 근본도 모르는 사내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지요. 차라리 잘 되었군. 저놈을 곳간에 처박아 두면 내 딸의 눈에서도 멀어지겠지. 마음속으로 그리 생각한 박영감은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곳간 일이라 거긴 아무나 맞는 자리가 아닐세. 물건 샘도 빨라야 하고 손끝도 야무져야지. 자네가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풍각의 제안이 반가웠으나 그는 쉬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자네의 의지가 이리도 굳건하니 내 자네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네. 때마침 곡간지기 계집이 하나 있긴 한데 성질이 보통 고약한 것이 아니니 자네가 잘 구슬려 이를 배우도록 하게. 그 계집의 이름은 끝단이라 하네. 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니 배울 점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곡간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 곡간에 당도하니 끝단이라는 곡간지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헌데 박영감의 말대로 끝단과의 첫 만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풍각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자 끝단은 위아래를 훑어보는 날카로운 눈길로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야무지게 따은 머리에 일하기 편한 차림새였지만 그 눈매는 매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소문의 김서방인지 뭔지 아는 떠돌이 일꾼. 아씨 덕에 팔자 편 줄 알았더니 자진해서 이곳까지 기어들어오시고 무슨 일이래 그래? 아주 고생길이 훤하겠구만. 암튼 나에게 친절한 가르침을 기대하면 큰 오산이야. 내일 묘시까지 곡간 앞으로 나오도록 해.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끝단의 모습에 풍각은 잠시 어이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곡간 앞에 도착한 풍각은 약속한 묘시가 지나도록 끝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타난 끝단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풍각에게 곡간 열쇠를 던지듯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물건들 이름이랑 수량 죄다 외워둬. 해질녘에 와서 확인할 테니 토시 하나 틀리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한눈에 보아도 풍각보다는 연하로 보였음에도 반말을 펑펑 뱉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치 풍각의 존재 자체가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풍각은 별 희한한 종자를 다 본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곡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곡간 안에는 각종 곡식 자루와 약재 꾸러미, 건어물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그는 끝단의 무례함에 잠시 불쾌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단순한 허드렛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안목으로 물건의 상태를 살피고 장부를 확인하며 수양을 파악했지요. 이 옥수수는 닷새 전에 들어왔는데도 껍질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군. 좋은 값을 받겠어. 반면 저것은 어제 들어왔는데도 벌써 시들하니 내다 팔기 힘들겠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건의 가치를 가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객주의 모든 물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곳간에 틀어박혀 물건과 씨름하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해질녘, 약속대로 끝단이 나타났지요. 그녀는 여전히 쌀쌀맞은 태도로 풍각이 외운 것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휙 돌아섰답니다. 풍각은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기가 차는 바람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젊음이 좋긴 좋구만. 참으로 귀엽기 그지없는 여인일세. 풍각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객주 안채에서 숨어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효설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간 허우대가 좋고 은근히 남자다운 면모를 풍기던 풍각에게 마음이 동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연심을 피력했음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헌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끝단위를 바라보며 웃기까지 하다니요. 안 그래도 적같이한 계집종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런 미소를 짓고 있으니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천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한 적이 없는데 감히 이런 나를 애간장 끓게 만들어? 끝단이 저 요물 같은 계집이 내가 점찍은 장난감에 손을 댄다 이거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단단히 오해를 하고 만 표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풍각은 곳간 구석에 마련된 자신의 누추한 잠자리로 돌아왔어요. 숨막히는 궁궐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벗어나 겨우 얻은 평화였지만 신분을 숨겨야 하는 불안감, 객주의 딸인 표설의 부담스러운 호의, 그리고 이제는 끝단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여종까지 엮이는 통에 머리가 복잡해졌지요. 그는 곳간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뱉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객주의 불빛만이 강물 위에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풍각이 객주의 몸을 의탁한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냈답니다. 곳간 일은 고되고 벼틀 날 없었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만 했지요. 아니, 오히려 그는 그 적막함 속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끝단의 텃세와 변덕에 진저리를 쳤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곳간의 물건들이 지닌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안목을 키워갔어요. 갓 들어온 싱싱한 곡식과 묵은 것의 빛깔 차이, 잘 마른 약재의 향과 습기를 머금은 것의 눅진함. 그는 마치 오랫동안 상계를 누빈 사람처럼 물건의 좋고 나쁨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답니다. 끝단은 그런 풍각의 모습에 처음에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그의 성실함과 숨겨진 재능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퉁명스러웠으나 이유 없는 트집이나 괴롭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아니, 오히려 그의 능력과 태도를 서서히 인정하며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각에 숨겨진 재능을 눈치챈 것은 끝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남다른 안목은 박영감의 귀에도 들어갔고 영감은 내심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런 재주를 가진 자가 지금껏 어찌 떠돌이 행색을 한 채 유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인가? 아버지, 쓸데없는 의심은 거두셔요. 제가 그랬지요? 풍각 처이는 제가 보증한다고요. 아니, 네가 저치에 무얼 어떻게 믿고서 보증한다는 게야? 제 장난감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 아버지는 그저 지원만 해주셔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리 키우셨으니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표설은 박영감의 말을 들은 채만 체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몹시 언짢은 기분이었어요. 풍각이 곳간에 틀어박혀 자신과 멀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끝단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속을 끓였습니다. 특히 끝단이 풍각에게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목격하자 표설의 눈에는 한층 도끼가 서렸지요. 감히 저 천한 계집이 주제도 모르고 내 것을 넘본다 이거지? 그러던 어느 늦여름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객주의 기와 지붕을 요란하게 두들겼고 바람은 문틈으로 스산하게 울었답니다. 표설은 창밖의 굳은 날씨를 보며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신복처럼 부리는 객주의 나이 든 일꾼 하나를 조용히 불렀지요. 막범아, 지금 즉시 끝단이에게 가거라. 주인 영감께서 곳간에 비가 새는지 급히 확인해보라 하셨다고 전하도록 해. 그리고 표설은 일꾼의 귓가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끝단이가 곳간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거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절대 열어주어선 안 된다, 알겠느냐? 막범이라 불린 일꾼은 자세한 사항은 묻지도 않은 채 표설의 서슬 퍼런 눈빛에 그저 고개를 주걱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끝단은 영감의 분부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굵은 빗줄기를 뚫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안을 둘러보았으나 당연히 비가 새는 곳은 없었지요. 이상하다 여기며 문을 열려던 순간 덜컥 하고 밖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저기 이봐요. 곳간 안에 사람이 아직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여기 갇혀 있어. 끝단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사람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한참이나 몸부림을 친 끝에 진이 빠져버린 끝단이 당황과 분노에 휩싸여 발을 구르던 그때였습니다. 곳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풍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목소리는 혹시 끝단이 너니? 엄마야, 깜짝이야. 풍각이야. 풍각이 맞니? 너 여지껏 곳간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 나다. 오늘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는 통에 허락을 구하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있던 중이었는데 내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깨버렸지 뭐냐. 헌데 대체 이 밤중에 곳간 안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야? 야, 이 바보야.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심하게 여기에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째? 어떤 작자가 내가 곳간 안에 들어와 있는 줄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너나 나나 지금 곳간 안에 갇힌 거라고. 끝단이 울먹거리며 소리치자 풍각이 일어나 문고리를 잡아 당겨보았지만 밖에서 단단히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곳간 밖에 내리고 있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끝단의 목소리는 점차 불안과 추위에 떨리기 시작했어요. 곳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젖은 옷 때문에 그녀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큰일이네. 이를 어쩐다. 강 건너 동네 개가 물에 빠졌어도 지금 너보다는 더 호들갑을 떨겠다, 이 멍청아. 너는 대체 어쩜 그리 늘 느긋하기만 한 거니? 무슨 양반이라도 되는 줄 아셔. 그만 좀 쫑알거리고 내 말이나 좀 들어봐라 끝다나. 주인 영감께서도 자리에 안이 계신 듯한데 게다가 이 정도로 세차게 퍼붓는 빗소리라면 우리 소리가 바깥에 들릴 리가 없을 게지. 풍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끝단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우선 너는 이럴 것이 아니라 몸부터 녹이는 것이 급선무다. 그대로 젖은 옷을 입고 떨면 곧불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야. 저쪽 내 처소로 가서 젖은 옷을 벗고 몸이라도 녹이도록 해. 뭐? 미쳤어? 남정네랑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뭘 어쩌고 어째? 야, 끝단이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앉은 거냐? 나는 여기서 문을 열 방도를 강구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는 뜻이잖아. 아직 연글지도 않은 너의 속사정 따위 대체 누가 궁금해한다고? 뭐가 어째? 아직 연글지도 않았다니. 네가 봤어? 아, 봤냐고? 끝단은 자존심에 버텼지만 온몸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덜덜 떨리는 몸은 그녀의 고집을 꺾기에 충분했지요. 결국 그녀는 풍각의 안내를 받아 그의 누추한 처소로 들어섰습니다. 풍각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곧불이 걸릴 것만 같았어요. 곳간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끝단은 젖은 옷 때문에 더욱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아쉽게도 불은 피울 수가 없어. 혹여나 곳간에 불똥이라도 옮겨 붙는다면 뒤는 생각하기도 싫군. 그렇게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자리를 만들어준 뒤 풍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나는 저쪽에 가 있을 테니 젖은 옷은 벗어서 한쪽에 걸어 말려두고 짚을 싸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해. 헌데 끝단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해야 할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풍각이 뒤를 돌아보니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고 급기야 의식을 잃을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고 있었지요. 이봐! 정신 차려!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잠긴 곳간 문을 두드리며 덜컥 내려앉은 마음이 원인이었는지 그녀의 이마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군. 이대로 체온을 더 잃었다가는 경을 치게 생겼는데 곳간 문이 열릴 때까지 버티지 못할 거야. 젠장, 이젠 어쩔 수가 없구만. 풍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위솥을 벗었습니다. 탄탄하게 자리 잡은 그의 상체가 희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떨고 있는 끝단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차가운 끝단의 몸이
그의 뜨거운 체온에 닿자 그녀는 잠결에 고양이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어색하고 위태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위와 피로에 지친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문을 연 것은 표설의 사주를 받은 그 일꾼이었답니다. 그의 뒤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다른 일꾼들과 싸늘한 표정의 표설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끝단은 경악했지요. 자신이 풍각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풍각은 위솥을 벗은 맨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깨어난 끝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풍각 역시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누가 보아도 오해하기에 충분했어요. 거기에 대체 무슨 소란이기에 아침부터 이리 모여 있느냐?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표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답니다. 끝단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객주님, 이것은 그러니까... 어허, 끝단이 내 인연, 일을 가르쳐 쓸만한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랬더니 네가 뒤로는 김서방이랑 이런 짓을 벌여? 그것도 신성한 상품들이 들어있는 곳간에서. 관연한 처녀가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풍각을 바라보았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를 잃었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비관할 것 같았던 끝단이 오히려 눈빛을 빛내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객주님, 어차피 상황이 일이 된 이상 저도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곳간에 갇힌 이유에 어찌되었던 풍각, 이자가 저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으니? 또한 이자가 저를 책임져야 할 것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겠으니 저를 책임지도록 객주님께서도 명해 주셔요. 풍각은 기가 막혔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놓았더니 선의로 베푼 도움을 고마워는 못할 망정 느닷없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자신을 싸늘하게 쏘아보는 박영감과 잔뜩 눈썹을 치켜올린 끝단의 모습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지요. 허허, 아무튼 간에 일이 되었으니 어쩌겠나? 박영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김서방, 자네가 내 딸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 일이야 어찌되었든 끝단이와 일이 아밤중에 정을 통하였으니 자네가 책임을 져주셔야겠네. 잘 되었지 않은가? 곳간을 다스리는 두 사람이 천생연분으로 만났으니 말이네. 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송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니 내 두 사람의 혼인을 속히 허락하겠네. 이참에 살림을 차릴 방도 하나 내어주지. 풍각은 영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단은 도끼 오른 눈빛을 거두고 놀란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홧김에 뱉은 말이었거늘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가장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다름 아닌 표설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끝단이에게 창피를 주어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으나 그것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그녀가 그토록 떼어놓고 싶었던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고 말았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표설의 계략이 엉뚱하게 흘러 풍각과 끝단이 어설픈 혼례를 올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끝단의 서방이 된 풍각과 까칠하지만 속정 깊은 끝단은 어느새 제법 부부다운 모양새를 갖춰갔어요. 풍각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곳간 일을 익히며 보여준 비범한 일처리와 끝단을 대하는 은근한 다정함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녹였답니다. 끝단 또한 무뚝뚝하고 거치었던 처음과 달리 제 서방이 된 풍각을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좁은 방에서 등을 맞대고 잠이 들며 두 사람 사이에는 풋풋하면서도 애틋한 정이 쌓여갔지요. 물론 풍각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밝힐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을 태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내가 천하디 천한 계집종과 오누이처럼, 아니 이제는 부부로서 정답게 지내는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그 사실이 표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날마다 풍각과 끝단의 주변을 맴돌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 반드시 저것들을 갈라놓고 말 테다. 저 사내는 본래 내 차지였어. 내가 갖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러던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객주 마당에서 곡식을 나르던 풍각과 그를 돕던 끝단 앞에 예고 없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난 그들 뒤에는 매서운 눈빛의 도호부사가 서 있었답니다. 객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박영감은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도부사 나으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처십니까? 도호부사는 박영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마당 안을 훑었어요.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풍각이란 사내가 있는가?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표설이 앞으로 나섰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악의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나으리,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죄인을 신고한 장본인입니다. 저자가 우리 곳간의 귀중품을 숨겨 자신의 아내인 끝단이와 함께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풍각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표설의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끝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풍각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박영감 또한 딸의 돌발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풍각은 짧은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물론 자신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발고를 받고 출두한 포졸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간다면 자신이 현재 도망자 신분인 것은 모두 밝혀질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그는 자신 때문에 불똥이 튀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끝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단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에게 협박당해 내 아내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부디 나만 데려가십시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지요. 어차피 관아에 끌려간다면 밝혀질 터. 게다가 도부사께서는 이미 용모파기에 나온 제 외관을 알아보셨을 터. 짐작하고 있는 대로 나는 별장 박순택이 맞습니다. 간악한 영모의 무리들로부터 세자저하를 지키려다 낙인이 찍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자요.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도호부사는 풍각, 아니 자신을 박순택이라 밝힌 사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저 간계에 휘말린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별장 박순택이라면 종구품에 말단 무관직임에도 혁혁한 무공을 세워 조정 내에서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자가 없다는 이름이었습니다. 도호부사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 그리고 존경의 빛마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윽고 한참을 순택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던 도호부사가 말했습니다. 하하, 과연 박결장 자네였구려. 듣던 소문대로 기골이 장대하니 아주 인물이 훤칠하구만 그래. 도호부사는 갑자기 저기를 거둔 태도로 껄껄 웃는 것이었어요.
이보게 박결장,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로구만. 자네는 자네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여기 당도했다 생각하여 아내만은 연루되지 않게 하려 그리 말을 한 것 같네만, 사실 우리는 절도의 죄목에 대한 발고를 받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네. 예, 저를 붙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다네. 도호부사의 말에 순택과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설 역시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찌 흐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풍각을 보고 난데없는 별장이라 부르는 도호부사하며 풍각에게 누명을 씌운 뒤 그를 잡아가 고초를 겪게 하려 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자네는 숨어 지내느라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세상일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지. 무언가 자네가 보호하려다 실패하였던 세자 저하께서 지금은 용상에 올라 계신다네. 허니 자네는 지금 주상을 친위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도망자가 된 꼴이니 이 어찌 웃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자네는 더 이상 죄인도 도망자의 신세도 아니네. 오히려 주상께서는 별장의 충정을 높이 사시어 전국에 방을 붙여 자네를 애타게 찾고 계셨다네. 한데 마침 이 여인이 관하로 달려와 절도를 저지른 죄인을 고하겠다며 인상차기를 말하는데, 글쎄 그것이 조정에서 내려왔던 용모파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겠는가 하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리 당도한 것일세. 자, 이제 설명이 되었다면 어서 나와 함께 속히 한양으로 갈 채비나 서두르시게 이 사람아. 주상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신다네. 도호부사의 말이 끝나자 박순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도피 생활의 끝, 그리고 억울한 누명의 해소. 그는 감격에 겨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세자 저하를 친위하던 별장 박순택입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른 순택은 자신의 등 뒤에서 여전히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끝단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는 끝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끝단아, 아니 부인, 미안하오. 진작에 부인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밝혔어야 했는데 말이오. 비록 신분을 속이고 그대와 연을 맺었던 순간의 시작은 참으로 얼렁뚱땅이었으나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지내며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소. 부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자세한 이야기는 가는 길에 천천히 다 설명할 테니 말이오. 끝단은 제 서방인 풍각. 아니, 순택의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와 고백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읽었지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신분이 무엇이든 본래의 이름이 어찌 되든 그것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제 곁에 있는 사내인 서방님을 평생 믿고 따를 뿐이니 어디를 가시든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만큼은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비밀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표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야심찬 계략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니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허탈함만이 가득했지요. 박순택은 바닥에 주저앉은 표설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민과 함께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표설 낭자, 내 이미 당신이 내 아내를 공경에 빠뜨려 위태롭게 만들려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소. 그럼에도 눈 감고 있었던 것은 덕분에 뜻단이 지금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오. 헌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거짓 누명을 씌워 나를 절도범으로 만들려 했다니 겨우 이러한 짓이 저작거리에서 왈패들에게 곤경을 당할 뻔한 여인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오. 하지만 당신이 부린 횡포가 오히려 내게는 독이 아니라 득이 되었으니 더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객주 어르신께는 그간 신세 많았다고 아주 잘 지내다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도호부사는 가만히 순택의 말을 듣고 있더니 표서를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덧붙였지요. 결장은 마음이 너그러워 너를 용서한 듯 싶으나 나는 다르다. 내 박결장을 주상전하께 아련시킨 뒤 이곳으로 돌아와 거짓 발고를 한 내년의 죄를 낱낱이 물을 터이니 각오해두는 것이 좋을 게다. 그날이 오면 지금처럼 그리 좋은 비단을 걸치고 있는 팔자는 아닐 것이니 말이야. 표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답니다.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순택과 끝단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객주문을 나섰어요.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객주를 떠난 뒤 남겨진 표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복수심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었어요. 이후 표설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을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도호부사에 의해 쓰디쓴 처벌을 받았고 두 번 다시는 그 표독스러운 성정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잃은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후문을 끝으로 난향야화의 8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